자, 이제 두 번째 분류 방법이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자, 오른쪽 2번 중간 목차 2번에 있어요. 이행의 문제 유무 딱 펴시고 이제 또 설명을 듣는 거예요. 설명을. 자, 여기는 직접적으로 시험이 막 나오지는 않는 동네요. 가볍게 봐도 돼요. 자, 예를 통해서 갑이 지소유 부동산 아파트를 을한테 팔죠. 매매계약. 자, 그러면 매수인 을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하고,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매수인 을에게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게 돼요. 이게 매매계약의 효력이에요. 매수인한테는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주고, 그 다음 매도인 갑한테는 지 아파트 소유권 을에게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해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을 채권행위라고 하는데, 이 채권행위가 뭐냐? 채권행위. 자, 채권행위. 이 네 글자에서 이해를 하자는 얘기요. 어떤 행동을 하니까 채권, 숨어있는 채무가 태어나네요. 자, 법률행위인데 매매계약이라는 행동을 하니까 뭐가 태어나요? 채권이 태어나. 그러면 채권 항상 쌍둥이라겠어. 반드시 반대쪽에 채무가 태어나게 돼. 따라서 채권행위란 어떤 행동을 하니까 채권, 숨어있는 채무가 태어나게 하는 행위, 이걸 채권행위라고 하고, 대표가 바로 매매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채무가 태어났기 때문에 채무는 이행해 줘야 돼. 그래서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 말을 이해하시라는 얘기. 애우는 게 아니라고, 민법은. 채무는 이행하고, 권리는, 시험은 안 나와요. 권리는 행사한다고요. 그래서 권리는 행사하고 채무는 이행한다. 그래서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지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이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건 기출 한 번 났는데, 한 번 나온 건 중요하지 않아. 자, 중요한 건 뭐가 채권행위에 속하느냐. 차라리 이게 더 잘 나와요. 대표 노란색 있죠?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는 세 가지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동네를 파갑니다. 얘들은 계약법에서 배우고, 계약법 동네가 물권법, 채권법. 채권법, 이거 외우는 거예요. 계약법 동네는 채권법. 즉, 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다 채권계약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세 가지 계약을 하면 뭐가 태어나요? 채권, 채무가 태어나.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 효력 발생해.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교환계약은 재산권 주고 같은 소유권 재산권으로. 임대차는 새 살게 하고 사용 수 있게 하고, 을은 반대급부 월세 차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하는 것은 듣기만 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걸 또 막 적어. 필기 노. 필기 노. 필기하지 마. 강의 노트 때 필기하지 마. 정말. 추가 필기하지 말아요. 금지. 왜? 그 강의 노트만 보면 8점까지 맞아요. 85점까지. 추가 필기하면 점수가 5점씩 깎여. 왜? 이것만 해야 되는데 내가 추가 필기까지 시험에도 안 나온 걸 하게 된다고. 추가 필기 노. 하지 말아요. 제가 추가 필기 한번 하세요 하면 모를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강의 노트는 원문 그대로, 어차피 이거 6장이구나. 나중에 책 나오죠. 강의 노트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추가 필기 하지 말아요.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것만 알면 정말 80, 90점까지 나와요. 앞으로 나올 거, 책자로 나올 거. 근데 거기다 내용이 없는데 기본소리는 막 한 30% 더 있어. 그 다음에 혹시 뭐 모의고사 보고 하면 그런 지문들이 있어요. 그것도 추가 필기에 강의노트 나중에 책자에 하지 마.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물음표하고 버릴 내용이지 공부할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하지 않은 내용은 공부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물음표하고 저 해설도 안 해줄 거예요. 제가 가리킨 내용만 죽으라고 할 거예요. 1년 동안. 그래도 여러분들 제 강의 노트가 약 한 150페이지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것도 소화 못 시켜요. 진짜 1년 동안. 제 강의 노트에 있는 핵심만 소화를 시키면 정확히 85점, 90점까지도 나와요. 즉 8점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난이도 상만 틀려주고 맞힐 문제, 중상 문제 8점까지 이상 없이 나오게 돼 있어. 진짜예요. 그러니까 절대 추가 필기 금지. 자,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는 이 세 가지 계약은 채권법 동네, 채권계약. 이게 바로 계약 대신 법률행위, 채권행위라고요. 결국 채권행위는 채무가 태어나는데 이 채무를 이행하는 이행에 문제가 남는다. 그렇지. 그 다음 채권행위는 채무가 발생하니까 뭐라고 한다? 채무부담행위라고도 해요. 이 단어가 시험에 나와.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랑 같은 말이에요. 채무를 부담했죠? 채권이 태어나고 채무가 태어나니까 채무부담행위, 의무부담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넘겨줘야 돼. 그래서 매수인은 매매 계약한 것만으로는 채권만 취득했지 아직 소유권은 취득을 못했어요. 결국 의뢰 궁극적인 목표는 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매매 계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법조문 186조에 따라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이 등기를 하니까 매수인은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이 갑에게서 자기에게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를 하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태어난 거예요. 이 등기를 물권이 태어나는 행위에서 물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채권행위 항상 반대말. 채권 반대가 물권이죠. 물권행위. 어떤 행동, 등기를 하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태어나네요. 이게 물권을 태어나게 하는 법률행위, 물권행위. 결국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물권이 태어나려면 계약만은 안 되고 등기까지 박아야 돼요. 186조 법조문에 따라. 그래서 이 등기가 물권행위. 자,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갑은 지채무이행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물권행위는 더 이상 이제는 등기 넘겨줬으면 갑에게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거예요. 등기 넘겨줬으니까. 채무는 이행해야 되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어. 하지만 갑이 등기 물권행위를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지. 그 말이 바로 물권행위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래서 구별 방법이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 채권행위 물권행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는 안 중요해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물권행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갑은 매매 계약한 것만으로는 지 아파트를 처분한 게 아니에요. 자, 처분. 제가 물권법 할 때 계속 했죠. 처분의 대표. 팔아, 제끼는 거. 팔아, 제끼는 거. 그게 바로 양도라고 했어. 양도는 법률 행위를 통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을 때 결과예요. 그럴 때 양도됐다고 해요. 양도했다고도 그러고 양도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소유권을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양도됐다. 그래서 매수인이라는 단어에서 이제는 양수인이라는 단어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매수인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단계고 양수인이 나오면 이건 등기를 박은 사람을 양수인, 즉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해요. 즉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갑에게서 을로 양도됐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처분됐다. 양도가 대표적으로 처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뭐다?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는 채권행위, 물권행위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로 우리 시험은 나와요. 그래서 처분 대표 팔아 제끼는 거. 그래서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양도하고 전세권도 양도하고 저당권도 양도하고 다 물권이죠. 소유권이든 지상, 지역, 전세, 저당권이든 유치권이든 즉 소유권이든 제한물권이든 물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양도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통해 넘겼을 때 양도라고 해요. 상속받아서 갑다시한테 왔죠. 그러면 양도란 단어 안 써요. 양도란 말은 법률 규정이 아닌 그 시험 안 나와요. 그냥 듣기만 하고 이해를 위해서 법률 행위를 통해 권리가 넘어갔을 때 내 의사로 넘겼을 때 양도했다고 그래요. 양도. 그 양도가 대표적인 처분행위. 그래서 물권을 양도하면 물권행위고 듣기만 해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어. 채권을 양도하면 이것도 채권을 처분한 거예요. 따라서 물권을 양도하든 채권을 양도하든 양도는 다 팔아 제끼다는 얘기요. 팔아 제끼다는 얘기는 의무부담행위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요. 그래서 물권을 양도했든 이 앞에 채권을 양도했든 양도만 보는 거예요. 양도는 뭘 팔아 제꼈든 처분한 거예요. 채권을 병한테 처분한 거고 소유권을 갑이 을한테 처분한 거고. 그래서 처분의 대표가 양도라는 거. 넘긴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채권행위, 물권행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나중에 우리 했죠.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면 을 등기도 무효. 무효니까 등기 박았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죠. 너 소유권, 원래는 소유권이 있어야 돼. 효력이 발생해야 돼. 그런데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너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갑.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물권행위의 유인론이에요. 그래서 물권행위 등기는 원인행위인 채권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면 같이 날아간다. 물권행위는 유인, 원인행위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물권행위의 유인론이죠. 그래서 물권 유인론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매매가 무효면 엄청 중요해 이거. 매매가 채권 매매가 무효로 날아가면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도 같이 무효. 따라서 무란 얘기는 얘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소유자는 있어야 되니까 소유자는 갑, 암놈. 즉 소유권이 넘어가지가 않아. 왜? 무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 결국 매매계약은 했지만 등기는 했지만 이게 고스란히 무로 돌아가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 넘어가지가 않아. 이게 물권행위의 유인론이야. 자 그러면 채권 행위 의무부담행위라는 거. 이거 같은 말. 그래 채무를 부담했네. 의무부담행위가 채무부담 같은 말. 처분행위는 양도. 물권이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처분됐죠. 그래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라고 한다. 처분의 대표가 양도 또는 갑이 지금 할 것만 해야지. 여기 있구나. 자 이제 정리. 채권행위는 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니까 즉 매매계약 하니까 채권 채무가 태어나네요. 채권행위. 숨어있는 채무가 태어나니까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한다.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반복 외워야 돼요. 채무가 태어나니까 채무는 이행에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 갑은 그렇지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구나. 채권행위에 해당되는 거.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법에서 배우는 이 세 가지 계약은 채권법에 속하니까 다 채권계약, 채권행위 같은 말. 이에 반해서 물권이 태어나게 하는 행동이구나. 물권 대표가 소유권이죠. 어떤 행동을 하니까 소유권, 물권이 태어나는구나. 등기하니까 을이. 갑 입장에서는 지 소유권을 처분한 거예요. 소유권을 을에게 처분한 거야. 그래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라고 물권이 처분된 거야. 더 이상 갑 입장이에요. 갑 입장에서 더 이상 줄 게 없다. 등기 넘겨 처분했으니까. 그래서 처분행위의 물권의 양도. 그러면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이 태어났으니까 물권행위. 그 다음 제한물권 설정행위. 갑이 을한테 전세, 저당권을 줘. 그러면은 을은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권 설정 마찬가지죠?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제한물권은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이요. 세트.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을한테 해주니까 얘는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물권,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해준 행위, 이 행위가 뭐다? 등기요. 등기. 결국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결국 이 행동을 하니까 제한물권이란 물권을 취득하네? 물권행위, 처분행위. 소유권이든 지상전세권이든 팔아 제꼈네? 중요한 건 앞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가 중요해. 양도, 설정. 앞이 물권이면 물권행위. 둘 다 처분했다. 그래서 설정행위도 처분행위에 속해. 왜? 물권 설정이니까. 그래서 물권이 나오면 무조건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무조건 처분행위예요. 물권을 취득하려면 제 행동이죠. 행동은 법률행위를 말해요. 그럼 186조에 따라 결국 등기를 박았다는 의미예요. 이 행위의 의미는. 결국 여기가 물권양도 쉽게 가요. 물권양도, 물권행위, 처분행위. 제한 물권 설정, 물권 있죠? 물권이니까 물권이 나와야 채권이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물권행위는 다 처분행위에 속해버려요. 물권행위가 의무부담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행위는 등기를 말하니까 그래요. 등기. 이게 바로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 이건 안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요. 매매교환 임대차는 의무부담행위다. 그렇지. 채권 채무가 태어나니까 그렇지 이해. 하지만 팔아 제꼈어? 처분. 물권을 팔아 제꼈어?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 제한물권 설정에서 물권 나왔네. 그래서 물권행위는 처분했다고 그래요.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설정은 갑 입장에서 처분한 거예요. 사용수익 권능을 처분했다고 하고 처분 권능을 저당권자 은행한테 처분했다고. 그래서 시험은 채권행위, 물권행위는 거의 안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 단어로 우리 시험에 나와. 처분행위는 물권행위고 의무부담행위는 채권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느껴졌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구나. 어떤 행동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태어나는구나. 매매교환 임대차. 아하. 어떤 행동을 하니까 물권이 태어나구나. 어떤 행동? 등기. 소유권이 넘어갔구나. 팔아 제끼는 거. 양도가 그래서 처분행위다. 물권을 양도하면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 채권을 양도하면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 이죠.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뭐 안 중요해요. 양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양도가 나오면 의무부담행위 아니에요? 아니요. 양도라는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처분된 거예요. 물권, 소유권을 양도했든 채권을 양도했든 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아 제꼈다. 처분했다. 양도는 처분행위다. 이거 외워놓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양도는 처분행위다. 매매교환 임대차는 채권 채무가 태어나니까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제가 말한 걸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습득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1번, 양거래 1번, 밑에 양거래 2번 있죠? 그럼 의무부담행위 괄호 열고 채권행위죠. 그래서 동전 1번 갑이 지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죠. 자, 매매만 몇 줄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을 매매계약, 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에게 밑에 매수인,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중심 잡아 매매 밑줄, 채권 밑줄만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하니까 뭐가 태어나요? 채권. 그 밑에 있어. 어디구나. 자, 동그라미 2번에 있네. 동그라미 2번. 이때 갑 매도인은 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면 채권 밑줄, 의무 밑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세 개를 연결시켜 봐요. 매매 계약을 하니까 채권, 숨어있는 채무가 태어나는구나. 채권행위. 그 다시 이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이와 같이
어떤 행동을 하니까 채권이 태어나는 행위. 이걸 무슨 행위? 채권 행위라고 한다. 채권, 숨어있는 채무가 태어나니까 채권 행위를 뭐라고 한다? 아, 그건 밑에 있구나. 일단 채권 행위 괄호 열고, 이거 몇 줄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리고 이걸 공부해야 돼.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는 세 가지 계약. 채권, 채무가 태어난다. 채권 행위. 자, 밑으로 동그라미 2번. 자,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고, 자, 세 번째 갑니다. 이와 같이 채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이행에 문제가 남는다.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그래서 이 채권 행위를 채무가 발생하니까 채무 부담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목차 양글 1번 제목이 채권 행위가 괄호에 있고 의무 부담행위가 또 중요한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 행위 이꼴 같은 말 의무 부담행위. 된 거예요. 자, 처분행위 동그라미 1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죠. 자,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든 이전 등기. 등기야, 등기. 그러면 비로소 등기를 을이 박으면 을이 밑으로 가. 을은 소유권 취득. 매수인은 등기, 이전 등기 박아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 이와 같이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태어나게 하는 행위. 그래서 물권행위라고 한다. 아, 이해가. 자, 등기 다 넘겨줬으니까 이게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괄호.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등기 줬으니까 갑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따라서 물권행위를 더 이상 할 게 없이 처분했다 해서 처분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 꼴 처분행위 여기까지만. 그래서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그러면 우리가 주거라고 읽었죠, 지금까지. 이걸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서를 읽는다는 얘기, 이해를 위해서. 근데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가 막 튀어나와요. 어렵고. 그런 건 기본서를 읽다가 제가 한 부분만 읽을 건데 가르치면 그 부분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패스. 거기서 고민하고 왜 이해가 안 되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는 제 강의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그 단어 위주로 중심을 외우는 거 이해하고. 자, 이 정도. 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페이지 이제 찾아봐요. 기본서 스스로 찾아봐. 우리가 11월 달에 한번 했으니까. 성립요건, 효력요건. 여기는 직접적으로 시험은 잘 안 나오고 민법 총칙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데예요. 큰 흐름. 자, 1월 달에 했으니까. 자, 성립요건, 효력요건. 갑니다. 39페이지에 있어요. 39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겨봐요. 40페이지 펴놔요. 40페이지에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목차 2번, 3번. 파란색 목차 있죠? 페이지 딱 펴놓고. 자, 설명 들어가요. 법률행위. 자, 이렇게 예를 들게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했죠. 그러면 매수인이 소유권 주세요 라는 채권, 그 다음에 등기를 박으면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해야 돼.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어야 채권, 물권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력을 발생해야 돼. 즉 이 매매계약은 효력 발생이 유효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성립요건이 나오는 거고 유효요건, 효력 발생 요건, 유효요건 같은 말이에요. 효력요건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있어야겠지. 갑과 을,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그래.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계약을 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럼 계약을 한 목적이 필요하겠죠. 목적. 그 다음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결국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 그래서 갑과 을이 항상 계약의 당사자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한 목적이 있어야지. 자, 갑은 매매대금 5억이 목적일 거고 을은 소유권이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는지, 그 매매 목적물, 그 다음에 돈, 이게 매매 계약 목적이라고요. 어떤 걸 사고 팔고, 얼마에 사고 팔고, 이게 계약의 목적, 법률 목적.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그래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단독행위라면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돼. 사람이 있을 거고, 취소한다는 목적이 있을 거고,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다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법률행위니까. 이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이건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자, 이게 이제 효력 요건이에요.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려면 여기에 있는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에 관한 효력 요건. 갑과 을 당사자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의사 능력이 있어라. 두 번째,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라. 자, 행위 능력은 동네가 어디다? 법률행위에서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의사 능력은 판단 능력.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을 한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갑이 치매 걸린 노인뿐이다. 옆집 할머니한테 100억짜리 건물을 무상 증여한다. 그러면 이분은 판단 능력이 없죠. 치매 상태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해. 이걸 의사 능력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이 치매 노인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100억짜리를 무상 증여했는데 유효로 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다면 무효다. 반대. 자, 그런데 옆집 할머니께서 자식놈이 우리 아버지께서 의사 능력이 없어서 이 당신에게 준 건물 무상 증여 무효입니다. 등기 박았어도 돌려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할머니가 아닌데요. 당신 아버지 저랑 계약 썼을 때 정신이 또래됐는데요. 들이댄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계약 체결 당시가 기준 시점이니까 계약 체결 당시 치매 상태였는지 정신이 온전했는지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 상대방 말대로 1년 365일 치매 상태가 아니란 얘기요. 가끔 며칠은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혹시나 무상 증여할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 분쟁이 발생한다는 얘기요.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100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나온 제도가 행위능력 제도예요. 행위능력 제도는 객관화 시켜버려. 객관화. 법률행위를 혼자서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화시켜서 이 법률행위를, 계약을 혼자서는 하게 하면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가겠다. 그런 걸 객관화해요. 그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 그래서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시켜요. 그래서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세 사람 있죠? 아직 어린 놈, 미성년자. 두 번째가 피성년 후견인. 세 번째가 피한정 후견인. 자, 다시 한번.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인데, 그래서 제가 17살짜리를 하는 고삐리. 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는 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매 노인 이분을 자식이 법원에 데리고 가서, 판사님, 우리 아버지는 어른인데 뒤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성년, 어른인데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법원이 성년인데 후견을 개시합니다. 성년 후견 개시, 선고, 판결을 때리면 이 치매 노인은 드디어 제한능력자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판결이 떨어져야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예요. 치매 상태에서는 의사 무능력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아직 제한능력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년인데 후견 개시 선고를 법원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고, 자, 피한정 후견인 여기서도 있는 거예요. 한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분보다는 그래도 상태가 좀 나으니까 절반 정도만 뒤에서 돌봐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 송고를 받으면 이 사람은 피한정 후견이 돼요. 이 세 사람이 우리 민법이 정한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봤지만 곱비리 17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 일단은 유효지만 잘 못 팔았어? 그러면 이쪽 미성년자 쪽에서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그래서 취소가 세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 물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그걸 전제로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당사자에 관한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라. 갖췄으면 성립도 했고 효력 요건도 갖췄으면 이 법률 행위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갖췄을 때 이제 무효 또는 취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은 성립 요건을 갖췄고 효력 요건도 갖췄으면 유효가 돼. 하지만 성립은 했죠. 요건 갖췄어. 근데 효력 요건 중 어딘가에 빵꾸 흠결이 발생하면 이 법률행위는 효력 요건에 흠결이 발생했죠. 의사능력이 없다든가 제한능력자라. 그러면 유효 반대말 무효. 처음부터 무효거나 또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효 취소 문제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립 요건을 갖췄고 효력 요건도 갖췄다면 유효가 되지만 성립 요건은 갖췄는데 여기 효력 요건에 어느 흠결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법률 행위는 유효 반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또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지만 법률 행위 능력 관련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로 간다는 거.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자,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아까 했죠?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효겠지. 그런데 확정이 안 되고 불능이고 가행법규에 위반되고 사회질서 위반되고 그러면 여기는 다 무효밖에 없어요. 효력요건을 목적에 관한 효력요건에 흠결이 나면 전부 다 무효예요. 그래서 반사회 법률행위는 무효, 불능도 무효, 가행법규 위반 무효, 확정할 수 없어 무효. 여기는 무효 문제만 발생하지 취소는 안 나와. 자, 세 번째. 속마음인 의사는 그대로 표시돼야 돼요. 따라서 의사와 내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는 일치해야 돼. 또 내가 의사 표시할 때 사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 비진이 통정 착오 이게 불일치 일치는 하지만 사기당했다는 하자가 있죠. 사기 강박 일치는 하지만 사기당했죠. 협박당했죠. 문제가 발생했지. 이건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 두 번째 동네에서 불일치 동네하고 사기 강박 동네를 의사표시 동네에서 배우는 거예요. 법률행위 동네에서 좀 이따 배울게 목적. 여기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동네가 바뀌어요. 의사표시 동네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세 가지. 비진이, 통정, 착오. 일치는 하지만 사기 강박이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성립요건, 효력요건은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립요건 세 가지를 갖춰서 일단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효력요건에도 문제가 없어라. 그러면 유효. 그런데 효력요건 어느 하나에 흠결이 발생하면 무효 또는 취소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 취소, 착오 취소 그 다음에 RR 비진이 통정은 무효거든요. 의사표시는 무효 취소가 다 나와요. 여기는 이런 거 필기하지 말아요. 절대 필기하지 마. 나중에 의사표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 시험이 안 나오는데 왜 여기다 필기하냐고. 거기서 공부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시험 나온 건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맨 밑에 하고. 그다음 이것도 무효동네에서 나오지 사실 여기서 출제된 적은 없어요. 무효동네에서 어차피 거기서 나오지만 어차피 여기서 해도 돼요.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추가 필기 금지. 추가 필기 금지. 절대 강의 노트에 추가 필기하지 않는다. 그거 기회비용 생각해요. 이걸 하면 되는데 추가 필기가 중요하지도 않은 걸 내가 공부하게 된다. 써놓고 알아먹지도 못한다. 뭘 썼지? 쓸 시간에 집중해서 차라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필기하느라고 제가 강의 설명을 놓쳐버려. 그러지 마요. 필기는 나쁜 습관이에요. 정말. 선생님이 필기하세요 하면 모를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필기는 나쁜 습관이야. 수업 들으면 무조건 들어. 네가 뭐라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이해야. 공부는 이해. 이해 바탕에서 반복을 통해 외우는 게 공부지. 됐다 외운다? 안 외워져요. 이해가 안 되면 안 외워져. 잘 외우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 특히 민법이 그래. 민법은 이해 바탕에 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립하고 효력 요건을 갖추면 이 법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효력 발생 유효. 그런데 성립은 했는데 효력 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면 이 법률행위 유효 반대 무효 처음부터 무효거나 또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사유가 여기서 다 나온다는 얘기요. 제한능력 하나 났죠? 불일치 동네에서 착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기 강파 일치 동네에서.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사유는 법률행위 동네에서 하나. 여기서 나왔으니까 법률행위 동네. 두 번째 의사표시 동네죠. 의사표시 동네에서 착오 사기 강박이 취소사유로 민법이 정해놨다는 얘기.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게 취소사유다. 지금 안 외워도 강의만 계속 들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오케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자, 법률행위가 유효냐 반대 무효냐 또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성립을 전제로 해. 성립을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 성립을 전제로 효력 요건이 흠결되면 무효 또는 취소. 그런데 문제는 여기지. 이 계약이 체결조차 계약서조차 안 썼다는 얘기야. 체결조차 안 됐다. 법률행위 자체가 아예 불성립.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성립조차 안 했다면 유효,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립을 전제로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오는 거지. 애초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은 불성립이라면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유효 문제도 발생하잖아. 즉 효력 동네로 올 수가 없다. 여기서 단절돼 버려. 여기서 더 이상 효력 동네로 올 수가 없어. 유효, 무효, 취소 동네로. 이건 다 효력에 관한 문제. 여기 있잖아. 효력이 있고 효력이 없고 효력 동네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가 1차 시험에 합격 점수가 안 나오면 2차 시험 채점 자체를 안 한다고. 채점 안 해. 그럼 나 2차 시험 100점인데 1차가 한 문제 차이야. 채점도 안 내. 100점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채점을 안 하니까. 내 생각에 100점이지. 객관적 자료가 나오질 않아요. 왜? 거기서 끝이야. 불성립? 거기서 끝. 효력 동네로 오지 마. 시험 이게 나오니까.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시험 이게 나와요. 불성립의 경우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에 관한 추인 규정, 전환 규정 이딴 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불성립된 경우에. 결국 불성립 이렇게 공부해요.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다고 불성립. 거기서 끝. 오른쪽 무효 취소 동네로 오지 못한다. 따라서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불성립된 경우 무효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이게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에서 볼 내용이에요. 자,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동그라미 1, 2, 3번 이미 11월 달에 밑줄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효력요건 3번 파란 목차의 양가로 1번 찾았어요? 교재를 또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 찾아야 돼. 왼쪽 양가로 1번 일반적 효력요건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 당사자는 의사 능력 있어라, 행위 능력 있어라. 동그라미 2번. 법률의 목적은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3번.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아무런 하자가 없어라. 그러면 다 갖추면 유효가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무효 또는 취소. 자, 오른쪽 넓혀보기 박스. 의사능력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자,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를 무능력자 찾았어요? 의사무능력자. 자, 의사무능력자 대표 치매노인.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 두 번째 줄. 자, 행위능력 동그라미 2번.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세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뒤는 보는 게 아니야. 또 피특정 후견인 보고 이게 뭐지? 보지 마.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그 시험에 나온 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여기까지만 나와요. 미성년자하고. 자, 문제는 3번이죠. 이와 같은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능력자 법률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5억짜리를 얼마 1억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면 제한능력자 쪽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로 날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앞으로 와봐요. 앞으로 한 장을 넘겨봐. 거꾸로 앞으로. 그런데 목차에서 양거리 2번 맨 밑에 오른쪽 찾았죠? 자, 이와 같이 성립의 효력 요건이 있는데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그러면 그 밑에는 부존재라고 가로돼 있죠? 그러지 말고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 여부에게 불성립 적어요. 우리 시험은 불성립으로 나와.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그러면 그 위 여백에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 불성립, 성립조차 안 했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두 번째 줄. 유효,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험은 즉 여기가 나와. 이 경우 무효행위 전환이나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즉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기출집이 그렇게 나왔어.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성립의 경우. 거기서 끝! 효력 쪽으로 올 수가 없어. 무효 취소 쪽으로. 오케이. 됐어요.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 41페이지 다시 한 장 넘겨서 와봐요. 이제 법률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계속 따라해요. 저는 수업이 조용한 걸 독서실에 저는 싫어한다겠죠? 시끌벅적한 걸 줘요. 막 따라해. 옆에 사람이 시끄러울 정도로 따라해요.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중에 공부해요. 공부란 게 뭐요?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그럼 따라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한번 뱉어버리면 훨씬 좋다니까요. 뱉어.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뱉어요. 첫 번째 확정 하나 보고 쉴게요. 자, 봐봐요. 갑을 매매. 항상 매매예요. 갑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의 가장 중요한 건 뭘 판다는 건지, 매매 목적물, 그 다음에 얼마에 판다는 건지, 대금이야. 뭘 팔고, 뭘 사고,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살지. 매매 목적물과 대금. 이게 법률행위의 목적이에요. 이 계약을 한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A라는 아파트를 팔지, B라는 아파트를 팔지, 5억에 판다는 건지, 10억에 판다는 건지 확정돼야 돼. 그런데 문제는 법률의 확정에서는 따라서 1차적으로 만약에 법률의 목적을 확정할 수가 없다.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효, 무효하고 있어요. 총칙은 유효, 무효, 취소를 배우는 데라 해서 총칙은 확정할 수 없으면 당연히 무효가 돼. 문제는 시험은 이게 나와. 어느 시점에 그러면 확정돼야 되느냐. 원래 우리 세트 계약 체결한 법률행위 성립, 계약 체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 판단하게 돼 있어.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감사외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겠어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바로 계약 체결 당시. 5월 1일자 기준으로 다 판단해야 되겠어. 행위 당시. 그런데 확정만큼은 예외. 법률행위 성립 당시 꼭 확정돼 있을 필요 없다. 나중에라도 확정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기준만 정해놓으면 된다. 시험은 이 뒤는 계약법에서 나오고 총칙 이것만 나와. 법률행위의 목적은 예외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로 외워요. 자,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럼 빨리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꼭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 확정됐을 필요 없다. 그럼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계약 체결할 때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은 보통 정해놓고 계약서 쓸 거예요. 99% 매매 계약은 그래요. 근데 예외가 있어. 갑이 지 아파트를 A 아파트를 5억에 팔기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주위 개발된다는 뉴스에 따라 막 아파트가 올라. 그러면 내일 부동산에서 5월 1일날 만났는데 갑은 자고 일어나니까 일주일 사이에 막 1억이 올랐어. 그러면 원래 5억에 서로 사고팔기로 어느 정도 예의가 돼 있었는데 갑은 5억에 팔고 싶겠어요? 좀 기다려보고 싶어. 기다려보고 싶은 거야. 그럴 때 갑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약서 쓰면서 매매 대금은 지금 정하지 마. 대금은 3개월 후 잔금 줄 때 그때 최종 확정. 즉 계약 목적 중 대금을 계약 체결 당시 확정하지 않고 3달 후 잔금 치를 때 그때 시가로 대금을 픽스시키자, 확정짓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꼭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꼭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사후 나중이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기준만 계약할 때 정해놓으면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요. 즉 꼭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정했어. 3개월 후 시가로. 왜? 지금 현재 막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오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꼭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날짜 5월 1일자에 확정될 필요는 없다. 나중이라도 확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기준만 계약할 때 정해놓으면 괜찮다. 그 말이에요. 시험은 이게 나와.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다. 유효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괜찮다. 그 말이에요. 유효다. 이렇게 나와 시험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놓으면 되지. 꼭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됐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외워요. 자, 확정은 이거밖에 안 나와. 자, 확정해서 일단 양거로 1번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목적은 확정돼야 된다. 이런 거 이해야. 이해. 이런 건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문제는 2번이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확정돼야 되느냐. 예예요.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외워요. 별 3개 하시고. 그래서 법률의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없다. 나중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어떤 표준, 즉 이게 방법이나 기준이야. 그런 것만 계약할 때 갖추고 있으면 괜찮다. 유효다. 그래서 여기가 전담은 총칙에서만 나오고 후담은 좀 이따 판례로 계약법에서 나. 매매에서. 그러면 한 장 넘겨봐요. 자, 대법원 판례. 방금 본문하고 이 대법원 판례를 같이 하세요. 자, 판례 읽어드릴게. 매매 계약에 있어서 판례박스 찾았죠? 매매 계약에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특정을 확정으로 읽어요.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즉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다. 이게 총칙에서 나오고 사후 나중이라도 특정을 확정되고요. 나중이라도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기준만 계약할 때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그래서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꼭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이해로 그렇지 매매대금은
계약 체결할 때 꼭 픽스 안 하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그때 시가로 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유효다. 그런 거. 그대로 이사를 통해서 3개월 후 매매대금 결정합시다. 이게 대금 결정에 대한 방법이죠. 3개월 후 시가.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다. 유효다. 방금 말한 우리 기출지문이 제 프린트 있어요. 그 지문이 장난을 친 지문이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출지문을 반드시 계속 읽어야 돼.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제 강의 들으시고 책상에서는 뭐 한다? 기출지문을 계속 읽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5번 읽고, 100번까지 읽어봐요. 그러면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소설책 읽듯이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 익숙해져야 돼요. 자꾸 읽어요. 자꾸. 거기서 중심 찾고 중심을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은 뭐다? 노란색이 중심이 항상 법률행위 성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안 나와. 어렵게 나온다고. 이게 중심이 확실히 있어야 말을 살짝 틀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일단 정확히 중심 잡고 정확히 외워놓고 살짝 틀어도 중심이 잡혀 있으면 말을 틀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공부 방법은 제가 또 다음 주부터 요약을 또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계속 들어. 그걸 왔다 갔다. 운동하실 때 듣는 거고 책상에서는 그거 들으면 안 되지. 책상에서는 민법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 프린트물에 있는 기출지문 또는 기본서를 본다든가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책상에서는 책 계속 읽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 이해가 잘 돼야지. 자꾸 잔소리 같지만 무조건 안 외워집니다. 공부라는 게. 모든 과목 마찬가지. 2차 과목도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해 바탕에서 그 다음에 반복해서 외워가는 거지 됐다 외우는 공부 방법은 없어요. 이해가 잘 될수록 암기가 잘 된다. 특히 민법이 특히 그래. 민법. 그러려면은 자꾸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지문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해결하려면 자꾸 익숙해져야 돼. 우리 기출지문에. 어차피 기출지문이 90% 나와요. 95% 진짜. 기출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모든 기출, 사시도 마찬가지고 기출을 절대 안 벗어나. 근데 그 기출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게 문제지. 뭐 어떻게 기출을 벗어나겠어. 기출 안 벗어나. 요즘은 뭐 기출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하죠. 뭔 공부 못한 사람이 그런 얘기. 기출로 다 해결돼요. 학개론이든 민법이든 공법이든 공시세법. 기출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기출을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기출도 너무 많아서 다 하면 그거 베리는 거야. 중요한 것만. 이것만 해도 7점대 나올 수 있게 그 내용만 막 반복해서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기출의 30%를 버리는 거예요. 왜? 기출 흘러가는 거 안 중요한 거 있잖아요. 물음표 나오는 것들. 그런 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 중에서도 버릴 지문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제가 가르친 것만 하는 거예요. 가르친 것만. 기출 문제 풀 때도 필요 없는 건 제가 X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X, 그럼 보지 말란 얘기예요. 해설도 안 해주고 그냥 X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제가 버려줄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제가 가르친 것만 해도 몇 점 나온다? 뭐가 70점대가 최소고 90점까지 나온다니까. 진짜 90점까지. 근데 8점 넘는 건 욕심이고 정확히 7점대 나와요. 7점대. 민법에서 7점대 나왔는데 1차가 안 될 리가 없거든. 그래서 최소 7점대가 목표예요. 7점대. 7점대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하자는 대로 가야 돼. 하자는 대로. 그 다음에 아까 강의 노트 프린트 보시겠지만 내용이 아까 보면 중간중간 제가 강의하지 않은 내용이 있죠? 아까 그 상대방 있는 단독행에 몇 개 더 있잖아.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소유권 포기도 옆에 몇 개 더 있죠. 그건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돼. 한 바퀴를 돌아야 이 단어 의미가 이해되고 지금 설명하면 30분 걸려.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일수강을 하면 그때 배웠기 때문에 금방 설명이 되고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저는 단계를 밟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의하지 않은 그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은 굳이 하지 마. 언제 하느냐? 오늘 한 게 하나도 안 틀렸어. 그러면 해도 돼. 선행학습으로. 하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것도 습득 못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한 것만 그 중에서 골라서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봐야 돼. 제가 하지도 않은 걸 막 보면 이해도 안 되고 효율적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작년에 한번 민법 공부를 한번 해봤다 해도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하자는 대로 순서로 단계 밟으면 자연스럽게 다 쉽게 가요. 쉽게. 미리 선행학습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10분간 쉬고.